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970년대 한국, 그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구호 아래 가려져 있던 곳이죠. 평화시장의 아주 뜨거운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앞에는 전태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의 일부 발췌본이 놓여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기록들, 수분 2살 청년 노동자의 그 절박했던 외침을 담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막 앞만 보고 달리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왜 한 젊은이는 스스로 불꽃이 되어야만 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단순히 과거를 복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자료들이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는 평화시장의 실상, 그리고 전태일이라는 인물의 투쟁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료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1970년 하면 된다 이 구호가 막 넘실대던 그때 대한민국 패션 1번지 평화시장의 그 빛나는 간판 뒤편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네, 자료를 보니까 당시 분위기는 정말 대단했군요. 경부고속도로 개통에 수출 100억 불 목표, 온 나라가 성장 엔진을 그냥 풀 가동하던 시기였어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최전선이었죠, 평화시장이. 네. 겉으로는 정말 번영의 상징처럼 보였고요. 하지만 이 자료들이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건 그 이면입니다. 바로 다락방 공장이라고 불렸던 그 작업 공간인데요. 아, 다락방 공장? 네. 평균 높이가 한 1.5m 남짓, 낮은 곳은 허리를 제대로 펼 수도 없는 90cm 높이의 공간까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0cm요? 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렇죠. 환기시설은 거의 없었고요. 옷감 먼지가 자옥한 그 비좁은 공간에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정말 빽빽이 들어앉아서 하루 종일 재봉틀만 돌렸던 거죠. 그 좁은 공간에서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일을 했다는 거죠? 자료 보니까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 반 이후까지. 와, 정말 숨막히는 환경인데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당시에도 분명히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있었죠. 하루 8시간 노동, 주 48시간 상한선, 이런 법조항은 있었는데 현실은 주 98시간 노동에 한 달 휴일이 고작 이틀이었더니 이건 법이 완전히 그냥 무시된 거죠. 사문화되었던 거네요. 그렇죠. 자료는 당시 상황을 범 위에 군림하는 현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졸음을 쫓으려고 각성제 주사까지 맞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니까요. 아니, 각성제 주사요? 네, 그야말로 인간을 그냥 기계 부품처럼 취급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런 외침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자료가 아주 생생히 보여주고 있어요. 아, 정말 더욱 마음 아픈 지점은요. 이 열악한 다락방을 채운 이들이 대부분 10대 소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평균 연령이 18세, 심지어는 13살짜리 어린 소녀들도 있었다고요. 시다라고 불렀다면서요. 이 보조 노동자들. 네, 시다. 하루 일당이 고작 50원에서 70원. 당시 버스비 15원, 다방 커피 50원, 짜장면 한 그릇에 100원 넘었다는데 이거 비교해보면 하루 종일 일하고도 커피 한 잔 겨우 마시거나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사 먹는 돈이었네요. 그렇죠. 정말 기본적인 식사 한 끼 해결하기도 어려운 수준이었던 거죠. 자료는 이 낮은 임금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당시 정부의 그 저임금 기반 성장 정책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아, 정책적인 문제였군요. 네, 농촌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막 밀려들었고 특히 어린 소녀들이 가족 생계를 위해서 평화시장 같은 곳으로 내몰렸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었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였다는 점을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불행으로만 볼 수 없는 현실이었죠. 바로 그런 현장의 한가운데 22살의 재단사 전태일이 있었던 거군요. 자료에 따르면 1948년 대구 출생이고 아주 극심한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도 중퇴하고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고요. 네, 성격에 대해서는 자료가 유난히 정이 많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네요. 17살에 평화시장에 발을 들였다고 하는데 그에게 이곳의 현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계기들이 이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좀 충격적인 사건은요. 같이 일하던 어린 시다,
그 여공이 폐렴으로 피를 토했는데 해고될 따라 두려워서 막 숨기다가 결국 사장한테 발각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쫓겨나는 장면. 이걸 전태일이 목격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병든 노동자를 그냥 소모품처럼 버리는 그 비정한 현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연민, 이게 그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자리 잡게 된 거죠. 그 풀빵 이야기도 자료에 나오는데 저도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아, 네네. 점심을 굶는 어린 여공들을 위해서 매일 자기 버스비를 털어서 풀빵을 사주고 정작 본인은 몇 시간씩 걸어서 퇴근했다는 일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의 행동이 어떤 거창한 이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눈앞에 고통받는 동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인간적인 연민에서 시작됐다는 점. 이걸 자료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의 모든 투쟁의 어떤 출발점 아니었을까 싶고요. 맞습니다. 그런 그에게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오는데요. 우연히 한책방에서 발견한 근로기준법 작자. 아, 그 유명한 이야기군요. 네. 자료는 그 순간을 희망의 발견 이렇게 묘사합니다. 법조항들을 읽으면서 그는 충격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고 해요. 노동자의 권리가 이렇게 버젓이 명시되어 있는데 현실은 왜 이토록 다른가? 지켜지지도 않을 법을 도대체 왜 만들었는가? 그는 이 법전을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어떤 싸움의 근거이자 무기로 삼기로 결심하게 되는 거죠. 법을 알게 된 전태일. 이제 행동에 나서는군요. 동료들과 함께 1969년에 바보회라는 모임을 조직하죠. 이름이 참 역설적이에요. 바보회라니.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법대로 해달라는 우리를 세상은 바보 취급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옳은 일을 하는 바보다. 이런 뜻이었다고요. 그들의 어떤 절박함, 동시 순수함 같은 게 느껴지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연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책은 어려운 한자로 가득했고 아시다시피 배움이 짧았던 전태일은 밤마다 낡은 옥편을 뒤적여가면서 홀로 법을 공부해야 했어요. 혼자서요. 아, 네. 이때 그가 일기장에 남긴 나에게도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이 구절 자료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네. 깊은 고독감, 그리고 절박함,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외침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침이 훗날 정말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게 되죠. 그와 바보회 회원들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다했던 것 같아요. 직접 노동 실태 설문조사까지 벌여서 126명의 증언을 모으고 이걸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어요. 네, 맞아요. 요구사항도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었고요. 살인적인 노동시간 단축해달라,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 시다임금 현실화해달라 등등. 자료에 첨부된 당시 근로기준법 조항이랑 실제 노동조건 비교표를 보면요.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최소한의 정말 인간적인 요구였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럼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외면과 무시였습니다. 노동청, 서울시청, 언론, 그들이 문을 두드린 모든 곳에서 처음에는 좀 들어주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아, 결국은 안 된다는 거네요. 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그 탄원 편지조차 전달되지 못했고요. 자료는 이 과정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면서 모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소통 경로가 완전히 차단되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 이런 절망감이 그들을 막 짓눌렀던 거죠. 결국 1970년 11월 13일이군요. 전태일과 동료들은 마지막 선택지로 평화시장 앞 거리 시위를 계획합니다. 그 유명무실해진 근로기준법 책을 불태우는 퍼포먼스. 이걸 통해서 세상에 이 부조리를 알리려고 했던 거죠. 네. 그날 아침 어머니 이소선 여사에게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성봉해서 돌아올게요. 이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고 자료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정말 몰랐겠죠. 하지만 그 예고된 시위마저 시작도 하기 전에 경찰과 회사 측의 방해로 무산되고 맙니다. 준비했던 플래카드마저 다 빼앗기고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아, 마지막 희망마저. 네, 모든 희망이 가로막힌 그 절망의 순간에 전태일은 근처 주유소로 달려가서 휘발유를 사와 자신의 몸에 붓고 불을 붙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한 정말 최후의 선택이었던 거죠. 불길 속에서 그가 외쳤던 말들, 자료에 기록된 그대로 읽어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22살 청년의 온 생명을 건 외침이었어요.
이 절규가 당시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이 자료를 통해서 그 무게가 정말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몇 시간을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네, 돈이 없어서요. 네, 뒤늦게 도착한 어머니 이소선 여사에게 그는 정말 힘겹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어머니, 내가 못다 이룬 일 어머니가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가던 그 순간 그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놀랍게도 구어가 아니었어요. 네, 자료는 그 마지막 말을 배가 고프다 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 네. 시위 준비로 거의 이틀 가까이 굶주렸던 그의 마지막 순간이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그래서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타인의 배고픔을 늘 걱정했던 그가 정작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 배고픔을 느꼈다는 사실이 그의 삶 전체를 좀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부와 언론은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지만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특히 대학 사회가 큰 충격과 자책감에 휩싸였다고 자료는 전하는데요. 네, 맞아요. 노동 문제에 좀 무관심했던 지식인 사회에 그의 죽음, 특히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했던 그 일기, 이게 정말 비수처럼 날아와 꽂힌 거죠. 그렇죠.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에서 추모 물결이 일었고 학생들은 우리가 그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다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 지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그의 그 개인적인 소망이 어떻게 사회적 각성의 촉매제가 되었는지 그걸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태일의 죽음은 단순히 추모를 넘어서 당시 민주화 운동의 방향성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 공장의 노동자, 저 다락방의 소녀들을 위한 자리는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노동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소위 학출이라고 하죠. 학생 출신 노동운동가. 아, 학출. 네. 이 학출의 등장은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민주화 운동의 외연을 확장시킨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어머니 이소선 여사입니다. 그럼요. 자료는 그녀가 아들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평범한 어머니에서 노동운동의 투사로 변모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미루고 정부와 싸워서 근로조건 개선과 노조 설립 약속을 받아내는 모습은 정말 강렬했어요. 네, 정말 대단하셨죠. 전태일 분신 딱 14일 만에 그의 염원이었던 청계 피복 노동조합이 결성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노조 중 하나죠. 이소선 여사는 이후 40여년간 이 노조의 정신적 지주이자 모든 억압받는 노동자들의 곁을 지킨 노동자의 어머니로 살아가셨습니다. 아들과의 약속을 정말 온생으로 지켜낸 또 다른 위대한 투쟁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해의 짧은 셈, 청년 전태일은 그저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전태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발췌본은 그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한국 사회 노동과 민주주의 역사에 정말 거대한 파문을 던진 시작이었음을 명확히 보여내요. 네.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한 평범한 개인의 용기, 그리고 연민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권리들 뒤에는 누군가의 정말 치열했던 외침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특히 이 자료는 그 과정을 아주 구체적인 기록으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다가왔나요? 반세기가 훌쩍 넘었지만 전태일의 마지막 외침,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정당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외면당한다면 여러분의 가장 당연한 권리를 위한 외침이 세상에 닿지 않는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